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빈자의 아버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8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에 따른 신부전이라고 교황청은 밝혔습니다. 교황은 무덤엔 장식은 하지 말고 이름만 새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소식 정준영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식이 거행됐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교황의 마지막을 추모하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There was a sigh amongst us all when we heard his voice. It was so weak and of course we were conscious of his age. 교황은 현지 시간 21일 오전 7시 35분 88세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에 이은 신부전으로 밝혀졌습니다. 21살 때 한쪽 폐를 절단하는 등 평생 호흡기 질환을 앓아온 교황은 올해 2월 중순부터 폐렴으로 입원한 뒤 지난달 23일 퇴원해 회복 중이었습니다. 전임 교황은 선종하면 대부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됐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지하 묘지에 간소하게 안장하고 무덤은 장식 없이 이름만 새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새 교황을 뽑기 위한 추기경단의 비밀투표 콘클라베는 통상 교황 선종 후 15일에서 2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같은 이름이 3분의 2 이상 나올 때까지 외부와 단절된 채 익명투표를 반복하고 교황이 선출되면 굴뚝에 흰 연기를 내보내 알립니다. 차기 교황으로는 이탈리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필리핀 출신 타글레 추기경 등 백인이 아닌 교황이 최초로 탄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에 국제사회에서도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교황의 사랑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되새기면서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슬픔에 잠긴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Un grande dispiacere e però anche, come dire, una riflessione su quanto questo Papa in qualche modo è 각국 지도자도 교황과의 인연을 밝히며 애도했습니다. 첫 임기 때 이민, 환경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두고 교황과 대립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종 소식에 공공건물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He was a good man, worked hard, he loved the world.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도 잠시 총부리를 거두고 교황을 애도했고 Э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относился к России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 положительно. 유엔 본부에선 회의에 앞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리 에펠탑도 추도 의미로 소등했고 뉴욕 증권거래소도 개장 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앙숙 사이로 갈등을 해온 이란과 이스라엘도 교황 추모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And I know we share the deepest hope that his memory inspire acts of kindness and unity, dialogue between peoples. عرض می‌کنم به همه مسیحیان جهان و همه موحدین و پیروان 천주교와 조계종, 개신교 등 우리 종교계에서도 생전 교황의 사랑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되새기며 추모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계속해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과 관련해 한홍순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리포트와 영상으로 함께 살펴봤지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를 해서 건강이 일정 부분 회복이 된 것으로 좀 생각이 됐었는데 갑작스런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교황청에서는 직접적인 사인을 뇌졸중에 의한 사인이라고 밝혔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연세가
좀 높으신 편이어서 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걱정은 했어요. 예. 어떻게 참 오래 좀 더 계속 저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이건 뭐 하느님께서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소식 듣고 그냥 제가 한순간 멍해가지고 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대사님도 그래도 어쨌든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이틀 그럼요. 전이었죠. 부활절 이제 미사에 참석을 해서 어쨌든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느 누구도 마지막 행보가 되실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 평화의 메시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아, 역시 우리 교황님은 평화를 위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주러 왔다 이제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온 몸을 바쳐 투신하신 분이구나. 정말 얼마나 이 지금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죠. 네. 대사님께서는 교황님을 직접 뵈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기억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셨나요? 소탈한 모습이에요. 제가 사실은 교황님 당선 직후에 예. 베드로 대성당의 그 발코니에 나오셔서 신자들한테 인사하실 적에 제일 앞줄에 있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특별히 네. 배려받은 셈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첫 인사가 부어나세라 이태리 말로 이제 안녕하세요 그런 거죠. 저녁 인사. 예. 인사 교황님한테 기대하던 인사로는 너무 소탈하고 일반 보통 사람들의 인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 이어지는 모든 행보를 보면은 당신은 나는 보통 사람이다. 네. 보통 사람 중에 내가 지금 하느님의 그 명예에 의해서 교황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이런 그 의식을 투철하게 갖고 활동하신 분이다. 이런 예. 이제 생각을 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첫 취임식 때부터 굉장히 소탈한 메시지를 낸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프란시스코 교황의 행보를 보면 소탈하고 청빈하고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항상 첫 번째 기록을 많이 써 내려가신 그런 행보를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탈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어떤 게 있으실까요? 대사님께서 네. 바꾸셨던 게 있다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네. 이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니까 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아주 한 40년 넘게 막역한 직이 아주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교황님하고는 최측근이에요. 아주 친한 측근이에요. 평신도입니다. 예. 지금 이제 로마에 바티칸에 이제 로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교황님이 이제 교황 선출 회의에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셨다고요. 오셔가지고 저녁 때 도착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집에다 전화를 걸었더래요. 자기 집에다. 예. 나 지금 로마 왔다. 근데 이게 저녁을 먹어야 되겠는데 집에 어디 좀 먹다 남은 거 좀 없냐? 그 먹다 남은 거 좀 차려달라. 예. 그래서 와서 드시고 이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거 뭐 다른 거 따로 준비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갔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그 집에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방명록을 보여주는데 원 세상에 이거 깨알같이 써가지고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이거 읽으려면 현미경 보고 가지고 뭐 해야 되겠네. 예. 그 정도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그런 분이에요. 아주 소탈하게 글씨가 아주 깨알같이 쓰십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여러 문서를 이제 발표하시잖아요. 예. 그때도 다른 말 안 써요. 교황 뭐 이런 거 안 써요. 딱 프란시스 조그만 글씨로. 그걸로 끝입니다. 예. 네. 정말 그런 교황님의 살아생전의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황께서 2014년에 한국으로도 와서 저희 한국 사회에도 굉장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소형차를 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당시에도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당시 한국 사회에 보여주셨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정말 함께하는
백성들하고 예. 같이 함께하는 그냥 함께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예. 함께하는 사실은 그런 이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교황님이 신부 시절부터 사제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신부님들한테도 신자들하고 따로 떨어져 살지 말고 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봉사해라. 예. 그런 이 말씀을 이제 자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거 상당히 우리 행적을 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예. 정말 그 소탈하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 저는 그게 제일 인상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교황께서는 생전에 간소화된 장례 절차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알려지는데 앞으로의 유언을 장례 절차, 남기셨죠. 예. 네. 장례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장례 절차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6일, 5일, 6일 예. 정도 예. 그러니까 주일날이 겹치면 이제 그거는 예. 이제 보통 피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황님 시신을 네. 이제 베드로 광장 앞에서 일반 신자들한테 이제 다 보여주고 예. 그렇게 해서 예. 거행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말할 수 없이 전 세계 신자들이 애도하는 예. 것뿐만 아니라 교황님을 위해서 교황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애도 기간이 이제 장례 이후에도 애도 기간이 9일인가 이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도 치러진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클라베요. 네. 차기 교황 선출하는 네. 그 과정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반 시청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나요? 그게요. 네. 지금 저도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될지라는 것보다는 비밀은 없는 건데 네. 그 교황의 전 세계 지금 추경이 252명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교황님이 선정하시기 전날 만 80세가 넘지 않은 그런 추경들만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공개 비밀 회의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숫자가 교황청 규정에 의하면 12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 그런 투표권을 가진 전 세계 추경이요. 만 80세 미만 추경이 135명이에요. 그러니까 135명 추경님들이 선출권을 전부 갖게 될지 아니면 그 120명으로 고정할지 규정보다 더 많기 때문에 어떤 투표권이 어느 정도로 주어지게 될지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죠. 연세 어떤 분한테 그거 저는 궁금해요. 그러나 제 추측으로는 아마 135명 다 투표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밀 회의를 하며 그 숙소도 교황청 안에 이제 고정돼 있고 전부 창이 구멍이 전부 가려요. 외부 전부 통신이 되지 않도록. 보도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홍순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조기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확정합니다. 네,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총 8명의 후보를 절반으로 압축하는데 각 후보는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국민 여론조사로 1차 경선을 진행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5곳이 투입되는데 각 800명씩 일반 국민 총 4,000명을 조사해 평균치를 집계합니다. 7시부터 이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순위도 공개하지 않고요. 각 후보들은 02 또는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아달라며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김문수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서 현재 의회를 제일 잘 알고 정치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출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선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주자들의 입은 거칠어졌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서로 인신공격성 공방을 주고받았고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유치하시네요.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반탄파로 불리는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후보를 향해 전광훈당으로 가서 선거를 치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일부 정치 원로가 참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공식 촉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어제 김동연 후보가 호남권 공통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김경수 후보가 호남을 방문해 공약을 발표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조만간 호남을 찾아 대세론을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 민주당의 본산으로 불리는 호남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합니다. 오전에는 정부 당원과 만나고 오후에는 광주를 방문해 광주 전남 당원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호남권 투표와 순회 경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김동연 후보도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과 전남 의대 신설 등 호남권 공통공약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명칭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재판 참석으로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이재명 후보는 SNS로 공약을 발표한 뒤 조만간 광주를 찾아 대세론을 굳힐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일 테고 민주당은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등 순회 경선을 거쳐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어제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법정 내부가 공개됐는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언론사 카메라가 철수할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재판 말미엔 흉기를 들었다고 무조건 살인범은 아니라며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섭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곧장 피고인석으로 가서 앉아 있다가 재판부가 입정할 때 기립했습니다.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하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재판 말미 입을 연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은 가치 중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계엄을 흉기에 비유하며 흉기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계엄은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란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이어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없었다며 장기 집권을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고지한 기일 중 대선 전날인 6월 2일 등에 대해선 참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2차 대선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태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엮였던 경험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정치하지 마라. 제대로 정치하려면 속이 깊어야 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모욕감이 들어요. 그것도 모르고 템포 자체가 B급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키높이 구도 질문을 하니까 당시 한동훈 후보는 좀 유치하시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었는데 그 관련한 신경전이 장외에서 또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예가 있을 거예요. 너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치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 키높이 뭐 무슨 뭐 보정 속옷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생머리 뭐 이런 식의 얘기 그거는 그야말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댓글 수준인 것을 본인이 인용을 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 당연히 유치하다는 그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선배로서 그런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 또는 경고를 해야 되겠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수단은 인신공격성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으면 그러니까 뭐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으면 다른 표현도 많았을 텐데 굳이 저런 키높이 구두 같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해주신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체에 대해서 특히나 신체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가 좀 약간 이런 거는 내세우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치졸하다고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성형을 하는 분들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아니 자기가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만큼 또 잘하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옷을 입을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복을 잘 차려입고 이러면은 그 행동도 좀 거기에 좀 맞춰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그거와 다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 저는 그게 뭐 이미지만 좋고 이미지 정치만 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외모 그 자체를 비판하는 그리고 그 외모와 관련된 것을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이런 것은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저런 게 경륜이 아니에요. 저게 오히려 구태적이거나 달고 다른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또 홍준표 전 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그 눈썹 문신 대명사라는 취지로 이런 입장을 내면서 어떤 이런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경쟁의 질을 좀 낮추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그러니까 결국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면서 너무 질을 낮추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인신공격성 그 발언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잘 대처하면은 돋보였을 거예요. 두 사람 간의 그 어떤 균형추상에서. 근데 그 물론 한동훈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측근들이 뭐 눈썹 문신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하면 아니 눈썹 문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전 투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 측의 이제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판을 잘 보면 오히려 그런 판을 역으로 이용해서 한동훈 후보는 격이 다르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득점을 했을 텐데 같이 이 이전 투구장으로 뛰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그 득점보다 그 같이 그냥 같은 통속이 돼버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품격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이 되길 바란다는 두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도 치열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 낳는 거라잖아요. 대선 때마다 이당 저당 다니시더라고요.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지금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3강 구도가 굳혀졌다는 평가들이 있는 거고 지금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한 자리 그 4명 중에 한 자리를 두고 경쟁 구도다 이런 평가들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얘기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 보면
이른바 빅3는 확정이 된 것처럼 보여요. 네. 물론 뭐 어떤 이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확정이 된 것처럼 보이고 그것도 아주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4위는 이 빅3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 4위와 5위가 혼전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란 말이죠.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 있어도 아주 좁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도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예. 근데 그 차이가 이번 그 경선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따라서 4위가 누구냐는 것이 결국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저녁에 이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네. 지켜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예측을 해본다면은 누가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예. 뭐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정치를 봐오면 한 진영에서 표를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분산시켜서 3명을 당선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단 친윤, 비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윤이 지금 강세인데 예. 아무리 강세라고 해도 이 표 쏠림 현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정 후보들한테. 근데 그 표 쏠림 현상을 이쪽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또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 쏠림 현상을 생각하면은 친윤 후보도 3명을 골고루 표를 나눠줘서 당선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2명에게 표가 쏠릴 수 있다. 예. 그리고 비율은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각각의 후보들이 자기의 어떤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표 쏠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류 쪽처럼 표쏠림이 있지는 않을 것이고 예. 그게 조금 더 골고루 분배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그런 상황이고요. 한덕수 대행 행보에도 여전히 변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가 오늘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추대위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들, 뭐 고건 전 총리라든지요, 손학규 전 대표가 참여한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당사자 쪽에서는 뭐 사실무근이다,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 후보 추대위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예. 그 지금 첫 보도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고건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대표, 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뭐 등등 여러 그 이른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치인급의 그 유명 인사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 후보로는 한덕수 대행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곧 부인 아니겠나요? 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나 정치를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지금 이름이 만약 올라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본인이 부인하면 이름을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추대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그 어떤 여권이나 아니면 중도층 몇몇 사람들의 그냥 모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유력 인사들이 그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지 이 실체에 따라서 파괴력도 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오늘 오전 10시 반에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력한 분들이 또는 영향력, 이 영향력이라는 건 결국 표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그 파괴력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추대위인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추대위가 한 진영을 넘어서서 뭔가의 하나의 이슈에 공감대를 이룬다 하면 당연히 중도층의 그 소구력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름이 거론된 손학규, 고건, 김만복 이 세 분은 우리 민주당 정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넘어서서 어떠한 다른 정치적 세력에 합류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진영을 넘어서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를 중도층의 어떤 전달이 된다 하면 그게
파장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한 진영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참여하느냐 이런 것이 중도층에게 느껴지는 이미지와 메시지의 강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독주로 흐르는 가운데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정책 경쟁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각 후보들 모습 보겠습니다.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누구나 생애 주기 언제든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정과 평등,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해보면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역시 사실은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경영자 또는 오너라는 사람들보다는 주식 투자자들 또는 그 주주들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표의 논리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표를 노리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뭐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해봄직한 얘기인데 과연 그럴 경우에 이 기업의 생존력, 장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득표 논리만 가지고서 이 경제 문제를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저소득 보장제를 꺼내들었고요. 김동연 후보는 성평등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정책 하나하나는 무엇을 뒷받침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방향성, 그다음에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책만 내놓으면 그냥 어디에서 그냥 조달한 것이다라고 뿐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가 없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의 강도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방향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동연 후보가 지금 민주당이 가져왔던 어떤 철학, 방향성 이런 것과 지금 민주당이 나아가는 특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다거나 맞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상도 김경수 후보보다는 김동연 후보에 오히려 주목이 많이 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저는 처음에는 김경수 후보가 친노, 친문의 적자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서부터 있어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좀 앞서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선전을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어떤 자기의 방향성 같은 것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그 주류의 눈치를 너무 보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 업체를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도 했는데 그 여론조사 업체가 사실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비명행사 사태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그 여론조사 사실상 같은 업체다라는 그런 의혹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공정함이라든가 어떤 배려라든가 특히나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불공정에 대한 이슈 제기, 문제 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김동연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직설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는 그래도 저 사람은 방향성이 있고 그다음에 용기가 조금 뭐 있는 사람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후보들이 아니 자기 권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못 높인다면 자신들이 보호하겠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독주 체제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었는데 금투협 간담회에서
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의식한 것처럼 이 말실수하다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꺼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부자 몸조심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실제로 몸조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좀 포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 그거잖아요. 예. 비겁한 일이고요. 자신감이 결여된 행태죠. 본인이 무슨 말을 해가면서 자, 이 말이 혹시 허위사실에 걸릴까? 그러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저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비겁한 자세고요. 저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본인이 마이크 잡고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유권자들이 저는 충분히 저런 부분에 관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게 그 사람이 많이 공격을 당하고 또 악마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그 피해 의식 같은 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뭐 그동안에 너무 집요한 악마화와 그 검찰의 수사 이런 정치적 공세 이런 거에 대한 피해 의식이라면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예.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또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서울 관악구 아파트에 한 남성이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주민 6명이 다쳤는데요. 지난해까지 이 남성은 불을 지른 집 아래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여러 번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벽면을 뒤덮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4층 2세대에 시뻘건 화염이 치솟으면서 가운데 두 집은 화마에 갇혔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8시 17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30여 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미사일이 딱 터지는 것 같은 소리 쾅 하면서 출구를 볼 수가 없어요. 70대 80대 여성 2명이 베란다로 탈출하려다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6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매달렸더라고. 떨어지면서 타야가 났구나 그러더라고요. CCTV에선 방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같은 층 복도에서 불에 타 숨진 남성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방화 용의자와 일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5달 전까지 3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자주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지난해 추석 무렵엔 윗집 가족과 다투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사는데 방치로 막 어디도 있더라고. 붙이고 장치로 진짜 북하고 진짜 잘해요?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범행 직전 용의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에 싣고 온 인화물질통을 내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뿌리는 식으로 불을 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60대 남성 방화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숨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왜 이렇게 방화를 하게 됐는지 이 원인을 찾는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밝혀진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다. 다만 저는 정황으로 봤을 때의 어떤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그에 따르는 어떤 이런 방화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어떤 수사 결과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그 아파트에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3층, 4층 아래 위로 살았는데 지금 어제 이런 방화를 했다라고 했던 그 추정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아래층에 살고 서로 위층, 아래층 갈등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후에 위에서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항의하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피해를 입은 4층에 사는 분의 어떤 그 가족들과 서로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 서로 큰 싸움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 경찰이 그냥 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망치로 밑에서 위를 퉁퉁퉁퉁 치는 등 지속적인 일이 있었고 실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증언에 따르면은 예전에도 어떻게 보면 어제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파트를 다니면서도 상당 부분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그런 그 이후에 다른 곳 인근 한 1.5km로 떨어진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오는데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감정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제 방화 사건 어제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이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당일 행적을 좀 살펴봤는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에 근처에 있는 빌라에도 방화를 시도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기 한 10여 분 전쯤에 인근 빌라에서도 방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의자는 그 이후에 인화물질을 실은 통을 오토바이를 싣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이동해서 불을 낸 건데요. 특히 경찰은 관련해서 이 오토바이도 주차장에서 발견을 했고 또 CCTV 영상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인화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구, 그러니까 그 인화물질을 뿌리는 그런 기구를 연결해서 불을 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인화물질이나 이런 기구들을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범행의 동기도 중요하겠지만 계획을 했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또 추정이 되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관련된 증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이런 방화 사건 계기로 이제 모방 범죄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모방 범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사실 통계에 따르면 사실상 계속해서 관련된 방화 사고가 지금 방화 범죄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인화 물질이라든지 농약 분무기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구매할 때는 자격 요건을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특히 인화 물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 자체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화재로 인한 합동 감식이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사망을 한 상황이거든요. 합동 감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피해와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려요. 현실적으로 화재 보험에 의해서 피해는 커버될 수 있는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실제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보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요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넘어서 이런 그 가해자가 성인이고 성인이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이 그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까지 돼 있는 이런 사안이지만 사실상 그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연기를 마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추락으로 해가지고 큰 지금 부상을 입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 토탈 전체적으로 해서 한 17명 되는 분들이 지금 다쳤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자체 자체에서 어떤 식사라든가 아니면 투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 감식 결과 그 원인이 뭔지 또 그에 따르는 보험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발생을 했었죠. 공공공격계 기관총 낙하 사고. 조종사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히터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하고 이게 비상 투하시키는 그 버튼이 딱 붙어 있었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이 비행기 속에서 이 2인승인데 뒤에 있던 조종사가 잘못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뭔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떨어진 것도 다행히 어떻게 보면 인가에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실탄 500발, 기관총 2정, 그리고 또 그걸 거치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강회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짚어주셨어요. 군 기강 회의 문제. 실질적으로 기관총이 낙하하는 사고가 버튼을 잘못 눌렀기 때문에 실수로 이런 버렸다. 이거 쉽게 납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뭐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공군은 내부 지금 절차를 거쳐서 사고 조정사에 대해서도 문책을 결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달에도 사실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공군 관계자 입장은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오조작 예방 대책도 세울 것이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국민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의 사건, 사고, 이슈들 두 분 변호사, 최진영,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AI는 최대 화두가 되고 있죠. AI 전쟁 시대를 맞아서 우리나라도 강국으로 가는 전략을 찾기 위해 국가 원로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떤 해법이 나왔을까요?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판을 뒤흔들 핵심 의제로 떠오른 인공지능 AI. 의료와 교육,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AI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문명사적 변혁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하지만 챗 GPT와 딥시크 같은 혁신적인 AI 모델을 내놓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AI 경쟁력이 뒤처집니다. 원로들은 정부와 정치권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치도 AI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정부의 형태와 운영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력 유출을 막고 자유로운 창의 정신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정부는 AI 3강 진입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치권도 정파를 떠나 디지털 대전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지구의 날인데요. 지구를 위한 큰 실천을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섬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작은 섬 시키오르입니다. 이 시키오르 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와 플라스틱 물품 전면 재활용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물건 구입이나 음식 포장 시에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고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작은 섬의 의지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효과도 그만큼 즉각적이었다고 합니다.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지역의 자연경관은 살아나기 시작했고 되살아난 자연경관은 관광객들을 불러왔습니다. 시키오르는 사람들에게 원시적 자연의 보물창고라 불리는데요. 여행객들에게 이 섬을 여행하는 것은 환경을 사랑하는 지역을 여행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지역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선순환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하나라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오전 중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최대 3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서는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1도, 대전과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